사랑과 권력욕이 조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봅시다. 한나라의 거대한 운명이 오직 단 두 사람의 사적인 사랑과 맹렬한 권력욕 사이에서 좌우될 수 있을까요? 역사의 물결 속에서 사라져간 조선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고종과 민비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단순한 궁중 로맨스가 아니라 망국이라는 비극적인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한편의 서사시와 같았을 겁니다. 이들의 관계는 한때 순수했던 애정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조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든 정치적 경랑의 한가운데서 격렬한 파도를 일으켰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만났던 고종 황제와 명성황 후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관계가 어떻게 한 국가 전체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좌우하게 되었는지, 그 복잡하고 은밀한 이면에는 어떤 충격적인 진실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베일 속으로 깊이 들어가 두 인물의 사랑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 어떻게 얽히고 설켜 조선이라는 거대한 배를 침몰시켰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들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인간 본연의 욕망이 국가의 운명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생생하게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때는 19세기 중엽, 조선은 혼란과 격동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서구 열강의 침탈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었고, 내부는 낡은 질서와 새로운 변화의 요구가 충돌하며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었죠. 바로 그때 한나라의 운명을 짊어질 어린 왕이 보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고종, 당시 겨우 12살의 나이였죠. 그는 너무나도 어렸고 아직은 세상을 알기엔 미숙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어린 왕의 어깨에 놓인 왕관의 무게는 과연 얼마나 버거웠을까요? 그에게는 굳건한 버팀목이 필요했지만 동시에 그를 이용하려는 노회한 권력자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자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은 바로 그 그림자였습니다. 그는 아들을 왕위에 앉히면서 사실상 조선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쥔 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원군은 어린 고종을 대신해 섭정을 펼치며 마치 거대한 산처럼 조선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존재로 군림했죠. 그의 카리스마와 강력한 추진력은 개혁을 단행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왕권을 위협하는 절대적인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고종에게는 대원군이 든든한 아버지이자 스승이었지만 동시에 넘어서야 할 거대한 장벽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지형 속에서 흥선대원군은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할 방법으로 어린 고종의 배필을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고심 끝에 선택한 인물이 바로 여흥민씨 가문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훗날 민비, 즉 명성황후로 불리게 될 그녀였죠. 당시 민씨 가문은 외척 세력을 견제하려는 대원군의 정치적 계산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대원군은 민비가 친정 배경이 그리 탄탄하지 않아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민비를 그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꼭두각시 왕비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민비 역시 자신의 간택이 지극히 정치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도 직감했을 겁니다. 순수한 사랑보다는 권력의 논리가 앞섰던 결혼이었죠. 그녀가 처음 궁궐에 발을 들였을 때의 그 조심스럽고도 결연한 발걸음은 단순한 신부의 설렘이 아니라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드는 한 여인의 비장한 각오를 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종과 민비의 첫 만남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한쪽은 어린 왕으로서의 불안감을 안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정치적 도구로 선택된 여인의 복잡한 심경을 품었을 테죠. 이들의 결혼은 사랑보다는 계산과 필요에 의해 맺어진 차가운 계약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했겠죠.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장차 조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파란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과연 이 정치적 결혼이 단순한 인연극으로 끝났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이제 막 시작된 이 운명의 서사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과연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정치적 인연극으로 끝나고 말았을까요? 어린 왕 고종과 새롭게 궁궐에 들어선 민비,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시간이 흐르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대원군의 정치적 계산 속에서 선택된 수동적인 존재였던 민비는 궁궐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자신의 역할을 점차 깨달아갔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왕비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았죠. 궁궐의 깊은 곳에서 밤늦도록 서책을 탐독하고 대신들의 복잡한 상소문을 꼼꼼히 살피며 세상의 흐름을 읽고 권력의 미묘한 작동 원리를 빠르게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나서는 탐험가처럼 민비는 자신의 지성과 통찰력을 무기 삼아 궁궐의 복잡한 정치 지형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수줍은 새색시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날카로운 지략과 더불어 미래를 꿰뚫어 보려는 듯한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이윽고 그녀는 조선의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던 흥선대원군이라는 거대한 산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대원군은 어린 며느리가 그저 순종적인 왕비가 되어주기를 바랐지만 민비는 그의 예상과는 너무도 다른 인물이었죠. 그녀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권력을 받아들이는 대신 스스로 권력을 쟁취하려는 강한 의지를 품고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오랜 세월 다져온 절대적인 권력으로 조선을 호령하던 카리스마 넘치는 대원군이었고, 다른 한쪽은 이제 막 정치의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젊고 총명한 왕비였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마치 하나의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떠오르려는 듯 서로의 빛을 가리려 하는 듯 했죠. 궁궐 안에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권력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대원군으로서는 자신의 의도대로 왕실을 조종하려 했지만 민비는 그 틀 안에 갇히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대원군의 측근들을 견제하고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며 서서히 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민비의 움직임은 어린 왕 고종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위 당시 12살에 불과했던 고종은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막강한 권력 아래에서 늘 불안하고 위태로운 위치에 놓여 있었죠. 자신의 의지보다는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상황은 어린 왕에게 큰 압박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는 늘 고독했고 누구에게도 진심 어린 조언을 구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민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고종의 고민을 들어주고 때로는 대원군에게 맞설 용기를 북돋아주는 든든한 조력자이자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주었습니다. 민비는 고종에게 세상의 흐름을 전하고 복잡한 정치적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점차 그를 단순한 남편이 아닌 정치적 동반자로 이끌었습니다. 고종 역시 민비에게서 위안과 지지를 얻으며 그녀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왕은 비로소 자신의 곁에 기댈 수 있는 강한 존재가 생겼음을 깨달았을 겁니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부부의 정을 넘어선 서로에게 절실히 필요한 정치적 연대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이들은 대원군이라는 거대한 권력에 맞서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이처럼 궁궐 안에서 두 개의 태양이 부딪히는 권력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동안 조선의 바깥 세상은 더욱 거센 파도에 휩쓸리고 있었습니다. 서구 열강과 이웃나라 일본은 조선의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끊임없이 압박해왔고 내부에서는 개항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과연 고종과 민비는 이러한 경랑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들의 미묘한 관계가 조선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제 막 시작된 권력 투쟁은 과연 어떤 결말을 향해 달려갈지 다음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바로 그 권력 투쟁이 서막이 열리자마자 조선은 걷잡을 수 없는 경랑 속으로 휘말려 들어갑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덮치듯 나라 안팎으로 거대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1882년 훈련도감의 90군인들이 분노에 휩싸여 봉기하는 이모군란이 발생했습니다. 몇 달째 밀린 급료와 모래 섞인 쌀에 대한 군인들의 분노는 가히 폭발적이었고요. 궁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혼란스러운 병사들의 발소리와 비명소리가 궁궐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민비는 살기 위해 급히 궁을 떠나 피신해야만 했죠. 이 사건은 고종과 민비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과연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지 냉혹하게 깨닫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청나라 군대가 개입하면서 군란은 진압되었지만 이로 인해 조선은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더욱 깊이 받게 되는 결코 달갑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의 미래를 서양 문명에서 찾으려던 젊은 개화파 인사들의 움직임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들은 청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했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급진적인 개혁을 통해 나라를 근대화시키려 했죠. 1884년 김옥균, 박영효 등을 중심으로 한 개화파는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틈타 무모하지만 비장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갑신정변이었죠. 이들은 민비의 친족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려 했지만 불과 3일 만에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는 개화파 인물들의 모습은 당시 조선의 개혁이 얼마나 험난하고 좌절되기 쉬운 길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장면이었을 겁니다. 이 갑신정변의 실패는 민비가 일본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우고 청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녀는 이제 일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청나라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외교 전략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고종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지만 이미 기울어진 권력의 추압에서 자신의 뜻을 온전히 펼치기 어려운 무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 뒤인 1894년 전라도 고부에서 탐관오리의 수탈에 맞서 백성들이 봉기하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밀란으로 보였던 이 움직임은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되며 조선 사회를 뿌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되었죠. 농민들은 낡은 봉건 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세상을 꿈꿨지만 역시 정부의 힘만으로는 진압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민비는 또다시 외세의 힘을 빌려 이 혼란을 수습하려 합니다. 그녀는 청나라의 군대 파견을 요청했고 청군은 기다렸다는 듯 조선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청군이 조선에 들어오자 일본 역시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군대를 파견하며 조선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이제 조선은 내란을 수습하려다 오히려 청일 양국의 군대가 대치하는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듯한 일촉즉발의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민비의 선택은 어쩌면 당시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청나라에 이어 러시아까지 끌어들이며 외세에 의존하는 전략을 거듭할수록 일본의 견제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의 내정에 깊숙이 개입할 빌미를 끊임없이 찾고 있었고 민비의 외세 의존 정책은 그들에게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 셈이었습니다. 조선의 국군은 이제 개인의 선택을 넘어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국제 정세의 소용돌이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던 것이죠. 연이은 격변 속에서 고종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왕비와의 관계마저도 국가의 운명과 얽혀 복잡하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이들의 선택이 과연 조선을 어떤 파국으로 이끌게 될지 불안감과 절망감이 온 궁궐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이처럼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이 이어지면서 조선의 비극은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죠. 그 절정의 순간들은 마치 파도처럼 연이어 몰아쳐 왔습니다. 1882년 신식 군대와의 차별 대우에 분노한 구식 군인들이 일으킨 이모군란은 백성들의 궁핍한 삶과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죠. 난리가 난 궁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민비는 가까스로 몸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고종은 무기력하게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청나라의 개입으로 겨우 사태가 수습되었지만 이는 조선이 외세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는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비극적인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어 1884년에는 김옥균, 박영효 등 급진 개화파 인사들이 일본의 힘을 빌려 갑신정변을 일으켰습니다. 근대화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했던 이들의 짧은 꿈은 불과 사흘 만에 청나라 군대의 개입으로 좌절되고 말았죠. 궁궐 바닥은 개혁을 외치던 젊은이들의 피로 물들었고 고종은 또다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는 나라의 운명을 절감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연이은 실패는 조선의 개혁 의지를 꺾고 자주적인 근대화의 길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외세의 내정 간섭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1894년 탐관오리의 수탈에 지친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하며 동학농민운동이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농민군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신념 아래 봉기했지만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해결하기는커녕 또다시 청나라의 군대 파견을 요청하는 치명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죠. 이것은 일본에게 조선의 군대를 파견할 명분을 주는 빌미가 되어 결국 청일전쟁으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되고 맙니다. 민비는 청나라와 러시아 등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펼치며 힘의 균형을 맞추려 했지만 이러한 전략은 오히려 일본의 견제를 더욱 날카롭게 만들고 조선을 둘러싼 열강들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을 뿐입니다. 고종은 이 모든 격변 속에서 밤잠을 설쳐가며 나라의 앞날을 걱정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추를 되돌리기엔 너무나 힘겨웠을 겁니다. 이 모든 비극의 정점은 결국 상상할 수 없는 참극으로 치달았습니다. 1895년 을미사변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끔찍한 사건이 바로 그것이죠. 일본은 조선 내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자신들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던 민비를 제거하기 위해 자국의 낭인들을 궁궐에 난입시켜 왕비를 시해하는 잔혹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사랑하는 왕비를 잃은 고종의 절규는 곧 무너져 내리는 조선의 비명과 같았을 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 조선의 주권과 자존심이 함께 짓밟히는 돌이킬 수 없는 상징적인 순간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죠. 고종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과 함께 국가의 운명마저 잃어버리는 이중의 비극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고종과 민비의 이야기는 단순히 왕실의 로맨스를 넘어 망국으로 향하던 조선의 아픈 축소판이었던 것입니다. 한 개인의 사랑과 권력을 향한 욕망이 한 나라의 운명과 얽혔을 때 그 파장이 얼마나 거대하고 비극적일 수 있는지 우리는 이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생생하게 목도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과거의 비극을 통해 지도자의 선택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무게를 지니는지, 그리고 국제관계 속에서 현명한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역사의 흐름 앞에서 개인의 역량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그 물음의 답은 어쩌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